예, 소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소개 들으셨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사실 저도 소개해 주시는 거 듣고 제가 정말 저런 일을 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 나와서 한번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이제 조금 이제 우리도 이제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또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좋은 또 이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별로 IT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제 본업은 심장 수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 수술을 하면서 이 병원의 IT에 관여를 한다는 것은 그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스포츠로 따지면은 뭐 축구하고 아이스하키를 같이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양쪽을 다 해야 되나, 하나도 잘 못할 건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아침에도 지금 수술을 하나 하고 이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좀 이제 좀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의 이제 멤버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어떻게 기회가 돼서 제가 이제 IT 쪽에 이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쭉 아마존까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서울대학교 병원 또 병원 정보 시스템 이런 얘기들을 물론 이해도가 높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간단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밀의료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정밀의료를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고 서울대학교 병원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지에 대한 얘기를 뭐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역사적으로는 1885년 제중원의 그 기원을 두고 있고 또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또 2차 대전 지나면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으로 이제 거듭났고 78년에 지금 그 해화동에 와 보시면 서울대병원 그 큰 건물이 있거든요. 그게 1978년에 동양 최대의 병원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해화동 최대의 병원입니다. 뭐 그 정도 수준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1985년에 이제 어린이 병원이 생기고 그다음에 뭐 보라매 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쭉 이제 또 최근에는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의 병원까지 진출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그 2001년에 그 좀 여담이 좀 아마존 행사인데 왜 이렇게 방음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IT의 첨단을 그 2001년에 그 저희가 소위 말하는 병원 전산실의 인력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이즈케어탁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인가 했는데 그것이 서울대병원에 발전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병원 뭐 규모를 다 이 저희 그 본원과 보라매 강남센터 분당 서울대병원을 다 합쳐 보면은 1년 예산이 거의 뭐 2조 4천억 가량 됩니다. 그리고 직원이 12,000명 가량 되고 베드 수로 따지면 4,000베드 이상이 되는 아주 큰 이 소위 말하는 헬스 그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그 해화동에 있는 본원만 해도 한 1,800베드 가까이 되고 하루에 외래 환자가 8,600명, 지금 한 10,000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들, 간호사들, 직원 합쳐서 아마 한 6,000명이 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 이렇게 쭉 이제 설립 취지, 목표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연구, 진료를 통하여 인류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한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없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뭔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새로운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계속 뭐 여러 번 떠든다고 이게 됩니까?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을 사실은 교육과 연구가 다 먼저인 병원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의 이제 의료제도나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저부터도 진료에도 우선을 두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오시면 다 알겠지만 이제 병원에 차트가 없습니다. 종이로 쓰는 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환자분들 또 가족들도 그 병원에 오시면 대부분 앱을 사용해서 진료실에 가는 것도 안내해주고 뭐 몇 분 진료인데 언제 오십시오, 또 오시기 전에 어떤 검사를 하십시오, 이런 얘기들이 다 오지 않습니까? 다. 그런데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1978년에 그 당시에 동양 최대의 건물을 지었을 때 그때 병원 전산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원무 전산에서 출발을 한 거죠. 원무 전산이 뭐냐? 뭐 입퇴원, 그 다음에 그 환자 진료비 관리, 결국은 이 환자에 대한 기록이나 환자에 대한 필요한 치료나 진료 과정에 필요한 얘기를 요약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원무, 또 결국은 나중에 보험에 맞추어서 수가를 받고 이제 그런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먼저 발전을 한 거죠. 그러다가 무슨 검사에 오더를 내고 하는 것들이 다 전자차트로 바뀌었고, 팩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이 필름 있지 않습니까? 엑스레이 필름 같은 거. 그거 옛날에는 우리 드라마에서도 보셨지만 딱 형광등 이렇게 이 패널에 딱 꽂아가지고 딱 보고 뭐라고 진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1990년대에서 2000년대 넘어갈 때 이 팩스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그 많은 교수님들하고 의사들이 아니 의사가 눈으로 보고 형광등에 비춰가지고 필름을 제대로 봐야지 그게 의사지, 어떻게 컴퓨터 화면을 보고 진단을 하라 말이냐 하면서 뭐 엄청나게 말이 많았어요. 그로부터 딱 3년이 지나니까 형광등에 비치는 필름을 어떻게 보란 말이냐 하고 얘기가 나왔어요. 예, 사람은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날 때는 어디 좀 피해 있어요. 예, 자기들끼리 싸우다 보면 한 6개월 지나면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어차피 가야 할 길이고 또 좀 힘들더라도 참고 좀 이렇게 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풀 EMR 이제 차트 종이가 없죠. 그래서 2004년부터 시작을 했고, 사실은 2004년에 전자차트를 하는 그런 그 사업에 제가 뭐 어떻게 기회가 돼서 거기에 관여를 하게 됐습니다. 왜 관여한 줄 아세요? 제가 뭐 전자차트나 IT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죠. 근데 이것을 하려면 병원의 24개 진료과의 모든 교수나 의사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예, 진짜 말 안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은 한 10달 동안 각 과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뭐 그런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 바른 소리를 잘한 덕분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습니다. 병원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차트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기 보시면은 클리니컬 서포트라든지 CW라든지 웹이라든지 뭐 ERP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fully integrated 된 시스템이거든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저런 것들을 하나의 IT 회사들이 많이 만들고 있고, 또 필요하면 또 다른 회사들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병원도 이즈케어텍이 대부분 만들고 있고, 물론 팩스는 이제 인피니트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제일 처음에는 환자를 보고 진료를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에서만 전자차트가 필요하다고 생각들 했는데, 지금은 병원의 모든 분야에 IT가 안 들어가는 분야가 없어요. IT가 안 들어가면 병원에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원장님들이 일을 하실 때 그 직원들 이제 무슨 인사 조치하고 하면은 직원들이 나와서 일을 하면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 차단해 버리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출근을 해도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편리하지만 조금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단순하게 그게 차트라는 게 그냥 뭐 종이가 없어진 것이냐? 그게 워드 프로세스가 아니고 그 자체가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가진 하나의 플랫폼 내지는 프로그램들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무슨 데이터를 추출할 건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건지를 데이터의 흐름을 보고 사람들이 아는 그런 상황들이 다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년 전서부터 뭐 이제 10여 년도 넘었죠. 벌써 시작한 거는 10수년. 이제 정밀의료, 프리시전 메디신이라는 개념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리시전 메디신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DNA, 유전체 분석이라는 얘기들이 반드시 따라다니게 돼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그 네이처지에 나온 거 보면은
그 이제 2003년에 그 인간 게놈 프로젝트 완성된 이후에 지금 벌써 한 15년이 지났는데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저렇게 검사를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US 달러 1,000불 정도만 되면 일주일 내에 검사가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체 검사를 필요하다면 마음껏 할 수 있는 시대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한테 양날의 칼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에 필요한 것인가를 서울대학교 병원 정도의 큰 병원에서는 찾아서 국가에서 이런 걸 주도할 때 리딩 역할을 하면서 뭔가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이제 목표가 생기는 거죠.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안젤리나 졸리의 얘기가 나옵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이 BRCA 브라카라고 읽는데 브라카 유전자 이거 뭔 줄 아세요? 별거 아닙니다. 브라카가 그 브레스트 캔서의 약자예요. 예? BR 브레스트 CA 캔서.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이걸 찾아봤는데 브라카가 뭐 대단한 약자인 줄 알았는데 브레스트 캔서의 약자인 걸 알고 제가 참 내가 정말 공부를 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브라카 유전자는 사실 조금 공부를 해보면 사람 몸에 특히 여자의 몸에는 브라카 유전자 1, 2를 다 정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브라카 유전자가 있어서 암에 걸리는 게 아니고 브라카 유전자라는 것이 암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면서 몸에 있는 유전자인데 그 유전자 안에 DNA에 소위 말해서 흠집이 나는 거죠. 그래서 흠집이 나면 그게 돌연변이로 나타나고 해서 암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연변이가 있는 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유방암인 경우에는 한 60-70%, 난소암인 경우에는 30% 내외 더 발생률이 올라간다는 게 알려지면서 안젤리나 졸리는 수술을 했죠. 근데 그게 외국의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유방암 학회 얘기를 보면은 이 졸리 이펙트로 인해서 유전체 검사 자체가 엄청나게 증가했고 예방적인 수술을 하는 것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이 이미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각자의 판단이에요. 내가 뭘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조금 더 가면 갑자기 무슨 검사를 했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뭐가 생기니까 5년 있다가 이 수술하세요.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2015년 1월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정밀의료 이니셔티브라는 걸 발표해가지고 그 개인 맞춤 의학이라는 것을 이제 펴나가겠다,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 이 프리시전 메디신의 투자 예산 책정한 돈이 얼마냐? 2억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2,500억에서 3,000억 가량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럼 왜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암을 예로 들어보면 암은 치료를 어떻게 하죠? 수술하고 수술 안 되면 뭐 항암제, 방사선 치료하고 근데 3기, 4기 이 암이 됐을 때 치료법이 특별히 다른가요? 되게 4기가 되고 안 되면은 그 다음엔 뭐라고 합니까? 집에 가라고 하죠. 그럼 이제 뭐 기도원 가고 뭐 다른 약 드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보내잖아요. 근데 잘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1기 저 같으면 제가 흉배과를 하니까 이제 폐암 환자들도 이제 자주 접하게 되는데 제 직접 분야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1기 폐암으로 수술을 하고요. 수술 잘 됐는데 1, 2년 내에 재발해서 바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4기 폐암으로 오셔가지고 아무 희망도 없다고 했는데 지금 5년째 살아계신 분도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말이죠. 이것은 기도의 힘이 아니고 유전자가 다른 거예요. 유전자가. 그래서 유전자가 다른 것을 찾아서 거기에 따라서 특화된 진료를 하는 게 프리시전 메디신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진료가 표준 진료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해왔으면 우리 항암제 맞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고 머리 빠지고 밥 못 먹겠고 구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왜 그렇죠? 암세포를 죽이지만 정상세포도 다 같이 죽이니까 사람이 못 견디는 거죠. 이런 치료를 이제 타겟 트리트먼트, 타겟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이게 뭐죠? 표적 치료. 암 치료, 암세포만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특화를 하면은 정상세포를 많이 다치지 않고 사람을 살릴 수 있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어프로치에서는 one size fit all이라는 말이 다 맞게 되는 것이고, 지금의 프리시전 메디신 어프로치 또는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좀 치료가 도움이 되는 군이 있을 것이고, 또 전혀 안 되면 새로운 약을 또 개발해야 되는 계기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모두 유전체 베이스로 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제가 암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되게 무슨 유방암도 그렇고 위암도 그렇고 그 암에 따라서 드는 항암제들이 대부분 크게 구분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즘 이 표적 치료제라고 나온 것들을 보면은 쉽게 말해서 A라는 암에도 드는데 또 저쪽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암에도 잘 듣는다고 돼 있어요. 그건 뭐죠? 유전체에 비슷한 변이들이 많아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법이 이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 그 소위 말하는 제노믹 프로파일링 테스트라는 것이 암 환자 샘플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표준 절차에 따라서 쭉 검사를 해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뭐 각각 변이가 있으면은 어떤 약물이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승인된 약물, 또 신약인 경우, 뭐 그 다음에 아니면 처치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경우 이제 리포트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이제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병원의 검사실에 그 림스라는 시스템이 완비가 돼야 되고, 또 유전체 검사를 할 수 있는 플로우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고, 분석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뭐 저장 장치, 그 다음에 유전체 데이터들이 있다, 뭐 페스타큐나 뭐 VAM, 그 다음에 베리언트 콜링, VCF 이런 말로 다 나오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다 이제 잘 유지하고 다 저장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하이스피드 트랜스퍼도 필수적이죠. 그래서 이 국내에서 이런 이 차세대 유전체 기반의 그 검사가 이제 한 2015년서부터 이제 촉진을 위한 개선 정책들이 발표가 됐는데, 결국은 이게 의료보험 안에 들어온 거는 2017년 3월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2년가량 됐어요. 의료보험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왔는데 환자한테 설명하고 이 검사를 제가 일반 그냥 빈혈 검사하듯이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전체 커버는 안 되고 환자가 적어도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정도는 내야 될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현재 국내 그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NGS 패널 승인한 현황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승인 기관 52개소에 승인 패널이 무려 486개나 돼요. 아마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겁니다. 패널이 저렇게 많은 것은.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LDT라 해서 그 이제 이 병원이나 레버러터리에 베이스한 그런 테스트를 다 승인을 해주면서 오히려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하는 큰 회사 중심으로 하는 거를 오히려 좀 이제 그거하고는 다르게 가자는 그런 것들이 좀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가면서. 그래서 이 급여 대상의 필수 유전자가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거 이제 이 암 치료하는 선생님들은 잘 아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희귀병 이런 거에서도 또 다 이 대상이 됩니다. 본인 부담액 뭐 이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저게 이제 많을 수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모든 환자들한테 무조건 다 할 수는 없죠. 설명을 하고 동의를 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저거 조만간 더 떨어질 겁니다. 예, 아마 암으로 진단을 받은 분이 모두 NGS 검사를 하는 시대가 조만간 올 거예요. 그때 병원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뭐 제대로 정리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회의하고 그거 안 된다는 거죠.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커머셜 벤더 베이스드고 우리나라는 호스피탈 랩 베이스드고, 그래서 미국은 패널 숫자가 손으로 꼽는다는 거예요. 10손가락 이내. 그래서 그러면 퀄리티 컨트롤이 쉽고, 그 다음에 그 NGS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이렇게 다양하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반대쪽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양쪽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을 보면 MSK가 메모리얼 슬런 캐터링 캔서 센터죠. 저기 MSK에서 쓰고 있는 저 패널 말고는 다 회사에서 만든 패널들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병원에 들어와서 저 검사를 다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상황들이 이런데,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암 내지는 연구를 하시는 여러 교수님들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중앙하는 연구중심병원 사업에 뛰어들어서 여러 유니트가 있는데 서울대학교 병원이 암 유니트하고 염증 대사 유니트를 맡게 되었고, 이게
시작한 게 2014년의 일이에요. 그래서 2014년부터 해서 암 유전체 단백질 기반으로 해서 정밀의료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금 이제 고도화 및 사업화를 준비하는 단계인데 이때 이제 보험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향후에 2022년까지는 이걸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화실에서 병원 전체의 데이터나 IT를 관리하고 앞으로 명과 미래에 대한 거를 내놔야 되는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건가에 대한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또 하나는 서울대병원이 보시면 이 글로벌하게 이 혈액종양 분야에서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MD 앤더슨 또 다나파버 다음으로 그래서 충분히 뭐 이쪽으로 할 수 있는 이 그런 이제 나름 이제 능력이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추어서 2017년 11월에 이제 정밀의료센터라는 걸 개소하게 되고 NGS 검사를 해야 되고 그 누군가는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리포트를 임상의사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팀을 만든 거죠. 만들었는데 처음에 만들고는 그 장비만 들어오면 검사를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전까지는 병원에 보면은 이 NGS라는 검사를 병리과, 해부병리과도 하고 있고 옛날에 임상병리과, 지금은 진단검사의학과. 그래서 이 혈액에 가까운 부분은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주로 하시고요. 이 딱딱한 거에 가까운 분야는 주로 이제 이 병리과에서 주로 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서로 싸우는 일이 생깁니다. 건더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죠. 예. 그럼 뭐 둘 다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이게 이제 센터가 만들어지면은 당연히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리 안 됩니다. 이미 과가 분리돼 있고 전 세계에서 병리가 분리돼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대한민국 대표적이죠. 그래서 진단검사의학과하고 병리과에서 하고 있는 플로어나 파이프라인들이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잘 해오고 그래서 그 해당 검사에 대한 검체를 보내서 하는 검사는 거기서 각각 하고 그 데이터가 넘어오면 그 데이터를 케어하는 단계에서부터 정밀의료센터가 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샘플 프랩에서 퀄리티 컨트롤, 시퀀싱, 아날리시스까지 이 정도의 장비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고 점점 이제 장비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의 NGS 패널들은 보면 다 첫 번째 했다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겠다. 퍼스트라는 게 붙어 있고 캔서 패널, 런캔서 패널, 혈액암 패널, 그다음에 브레인의 그 글라이오마 패널, 또 브레인 튜머 패널. 이건 어린이 소아 뇌종양. 그래서 이 5개 분야에서 저희가 패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제 액티브하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임상 진료에서 다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장비가 또 중요한데 이런 게 보험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루에 몇 건을 검사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이식 DX라는 장비가 있을 때는 1년에만 한 200에서 250건 정도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넥스իկ DX라는 게 작년 11월, 12월에 들어왔거든요. 뭐 비교를 하자면 그 차로 따지면 그 레이에서 벤츠 한 500으로 바뀌는 정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말만 들어도 막 기분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넥스틱이 들어온 다음에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검사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런 내용들이 이제 같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어떤 이제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저런 데이터들을 병원 내에서만 보나요? 유사한 DNA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아서 치료를 하거나 임상시험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요?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기존의 리포터들은 이렇게 PDF로 보는 거는 전문가들은 다 알아요. 우리 암하는 선생님들 물어보면 이렇게 보면 어떻게 우린 보란 말이냐, 뭐 정리도 안 돼 있고 그랬다. 우린 다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같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전체적인 이런 이 프로세스를 다 할 때요, 저는 제가 모르면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별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뭐 온갖 책을 다 사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조금 공부를 하니까 뭐 또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정리를 해놓고 사이앱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는 학회를 통해서 부스에서 보고 해서 관심을 가지다가 이 회사는 지금 사이앱스의 이제 이 국제 디렉터 이혜준 선생님 저 앞에 계시지만 2012년에 만들어졌고 샌프란시스코에 좀 베이스를 두고 있고 미국의 한 35개 주에 한 뭐 3,400개의 병원 내지는 헬스 프로바이더가 여기에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환자 정보에 대한 것을 익명화해 가지고 표준화해서 거기에 유전체 정보까지 다 표준화해 가지고 아마존 클라우드에 올리고 있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하죠?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암 진단을 받은 분이 저 뉴잉글랜드 쪽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 의사한테 가서 이거 속여서 몇 개 갖다 주고 그 병원하고 연락해서 뭐 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미국 우리보다 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래서야 되겠냐 하는 생각에 이런 게 만들어졌던 계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각각의 이 보고 있는 현재의 워크플로우들을 잘 정리한 것들,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디시전을 주는 것,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난리지를 쉐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연구 베이스가 아니고 실제로 온콜로지의 이 임상에서 환자를 볼 때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플랫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그 임상 데이터에 포함해서 유전체 데이터들이 이제 여기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저희가 도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병원에 이제 이런 심포지엄을 할 때 이 시애틀의 그 톰 브라운이라는 주로 브레스트 캔서 쪽 하시는 이 온콜로지 선생님이 오셔서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이제 저희한테 스피릿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 온콜로지 선생님들하고 저희 이전의 CIO인 교수님 포함해서 사실 저한테는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할지 말지를 저보고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저 정보실장을 제가 2년 넘었는데 오고 3일 되니까 저 보자 그래서 이거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사이앱스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아니 결정을 하라는 사람이 저 뭐라고 물어보기가 좀 제가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쪽 이제 그때서부터 이 동네를 좀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이제 작년 7월까지 다 해서 오픈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픈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실존하는 회사인가를 봐야죠. 예? 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요새 이상한 학회들도 많은데 그래서 전 샌프란시스코에 직접 가서 이제 거기도 한국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또 다음 날에 시애틀에 넘어가서 이 스위디시 캔서 인스티튜트에 가서 톰 브라운을 만나고 거기에 한국 IT 매니저도 만나고 해서 이런 얘기를 충분히 다 듣고 와서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타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쓴지 이제 한 1년이 돼 가고요.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뭐 잘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저희한테 오시면 언제든지 소개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프로그램을 사면 다 돌아간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그래서 사이앱스에 있는 그 매니징하는 또 테크니션들 또 전문가들을 저희 병원에 일주일 동안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계속 스케줄 짜가지고 회의. 그래서 일주일 동안 회의를 하니까 대부분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어느 정도 오해들이 많이 풀리고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을 보시면 여기 그냥 이름만 나열했는데 이분들이 한 자리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병원에 계신 분들 아시죠? 다 바쁜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시작할 때고 지금 이게 이 정도로 커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침 7시에 회의하면 됩니다. 아침 7시에 바빠서 못 나온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 2주에 한 번 정도 아침 7시에 계속 회의를 하다 보면 서로 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오픈했고 심포지엄도 하고 나름대로는 이제 이쪽에서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아마존 클라우드에 올릴 때 어떤 이제 고민을 하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다 하게 됐죠. 실제로 부통령이던 바이든의 그 자녀가 캔서로 이제 사망하면서 이제 바이든 캔서 이니셔티브라는 게 만들어졌고 이 사이앱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쪽에 이제 같이 이제 조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의 가장 업데이트한 그런 캔서 시스템에 여기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부터 좀 빨리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결국 병원에서 이런 HIS의 각각의 시스템이나 코딩들을 어떻게 표준화해가지고 올리겠느냐 하는 노력들을 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현업 시스템에서 이걸 할 수는 없으니까 클리니컬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분석을 하는 시스템에서 이걸 저희가 슈프림이라고 약칭해서 부르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코트마트로 만들어서 이거를 사이앱스에 올리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현업에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사이앱 쓴다고 해서 뭐 HIS 느려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하냐 막 그러면서 그래서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NGS 테스팅에 대한 것이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PDF 포맷을 다 정리해서 제이슨 포맷으로 바꿔서 올린 거죠. 이게 로 데이터 전체로 올리는 게 아니라 VCF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제이슨 포맷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사람이 알던 시스템에서 오른쪽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포맷으로 바꿔서 아마존 클라우드에 올리고 있다 하는 것이 내용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플로우가 이렇다는 것인데요. 그다음 클라우드 보안은 뭐 제가 이쪽에 잘 모르지만 뭐 아마존이 잘 하고 있다고 아까 윤정원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는 뭐 믿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은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근데 생각보다 좀 챙겨야 될 것이 많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너무나 뭐가 복잡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스트릭트 해가지고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앞으로 더 풀려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뭐 보안 얘기는 뭐 요 정도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플로우를 해가지고 사이앱스의 이제 온프라미스에서 이제 클라우드에 올린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한번 이거 한 1분 3초 정도 되니까 한번 보시죠 이거. 정밀 의료 프로세스. 서울대학교 병원은 임상 정보와 유전체 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암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합니다. 진료 단계에서는 암 환자의 최적의 치료를 위해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기반 유전자 검사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병리학적 진단을 위해 환자에게서 유전자 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하여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기반 검사를 시행합니다. 진단. 병리학자는 채취한 검체로부터 조직, 세포, 체액 등을 분석하고 질병을 진단합니다.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과 데이터 생성. 수백만에서 수천만 개에 이르는 DNA 분자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인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으로 유전체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가 잘 만들었는데요. 유튜브에도 올리고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좋아요 이런 거 좀 눌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이런 아주 뭐 정말 호스피스로 넘어가야 될 환자들을 잘 찾아서 정말 드문 그 DNA의 변이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임상 시험을 하고 약을 쓰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고 가능해지고 있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잘 모으고 표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데이터만 끼고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오픈할 건 오픈해가지고 필요한 환자군들을 잘 모아서 다 쉐어링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폐암 환자는 4차 항암 치료에 실패해서 이 말기 폐암 환자인데 0.5% 미만의 빈도로 나오는 아주 드문 유전자가 나와서요. 근데 실제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잘 나오지는 않았는데 저희 이번 새 패널에서 이렇게 검사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고 이제 치료를 잘 받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앱스 자체에서 이런 그 환자들을 찾을 때 아주 드문 변이가 있을 때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쉐어링을 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잘 이제 이런 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서울대학교 병원에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각 분야의 교수님들이 다 다학제 보드라는 걸 해서 최적의 치료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잘 정리해서 한 2달 된 것 같은데 2달 전에 미국의 그 힘스 미팅에 가서 저희가 1시간 세션을 참 고맙게도 배정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이런 거를 다 익스포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가 파워인데 신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정밀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고 이 미래가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들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병원에 오면은 아마도 한 몇 년 내에 자기의 유전체 검사를 전부 다 파일로 가져오셔가지고 스마트폰을 내밀면서 저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세상이 바로 올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와 있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은 향후에 제일 마지막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국제적으로 이 임상과 유전체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플랫폼을 이제 채택을 하고 좀 더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 내지는 환자 자료를 통합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리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경험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나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뭐 수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